찬스 경찰학 이번 25년 1차 경찰학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관한 이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번에 국가경찰, 자치경찰 비교 문제가 나왔는데요. 평소에 이 기출 지문을 잘 공부한 분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난도로 따지면 하죠. 하가 되는데 평소에 기출을 잘 본 분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예전에 선생님도 수험 생활을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기출을 많이 본 분들은요 1번만 봐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1번이 답이잖아요. 그래서 자치경찰은 비교적 소규모이기 때문에 조직 운영상의 개혁이 용이한 편이다라는 이런 설명이 분명히 맞는 설명이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과감하게요 1번만 찍고 나머지는 사실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시간 싸움이잖아요. 또 실제 시험에서는. 그래서 뒤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찍고 가면 상당히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우리가 30초도 안 걸릴 수 있게, 그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따로 선생님 설명 안 하더라도 2, 3, 4 같은 경우에는 바꾸면 되죠. 이렇게, 그죠? 전체적으로 바꾸면 맞는데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자치경찰의 단점이죠. 그래서 지방세력 간섭으로 정실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죠? 그리고 다른 행정 부문과의 긴밀한 협조 조정이 어려운 게 자치경찰이잖아요. 그리고 신속한 업무 수행으로 인권,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요거는 이 부분은 좀 빼긴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빼고 인권, 민주성 보장,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이런 부분은 자치경찰의 장점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치경찰의 단점, 장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죠? 선생님이 또 그 해설 파일 올라가 있잖아요. 그 해설 파일을 한번 뽑아서 해요. 실제 문제도 다 있고, 그죠? 그리고 해설 답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학습하실 때 기본서 놓고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출력을 전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1번은 그래서 1번이죠. 자, 2번에 보면 판결 내용인데요. 역시 이 부분도 선생님이 기본 이론서에 다 있는 내용이고, 예전에 또 나왔죠. 경희공채에서, 그죠? 경희공채에서 나온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승진에도 나온 바 있고요, 그죠? 보게 되면 1번을 읽어보면 블랑코 판결인데요. 적절치 않은 것이고, 일단 공무원에 의한 손해는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프랑스 최초의 판결인데요. 근데 뒤에가 이상하죠. 행정 개입 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했다. 이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죠? 요거는 독일의 띠토 판결이잖아요, 그죠? 독일의 띠토 판결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1번이, 그죠? 바로 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2번에 보면 1번에 독일의 띠토 판결이 행정 개입 청구권 또는 우리가 경찰 개입 청구권이라고 하죠. 경찰 개입 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하게 됐기 때문에 1번이 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출 지문을, 이거 다 기출 문제집에 있잖아요, 선생님. 기출 지문을 잘 본 분들은 또 어떻게 돼요? 1번이 확실히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안 읽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선생님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시간 남으면 돌아오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확실하거든요. 내가 내 머릿속의 기억으로는 확실해요. 그리고 공부를 계속하면 기출 지문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게 OX인지 판단이 돼요. 그래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답이 1번인데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야 됩니다. 시간 전략에 상당히 도움되고, 오히려 경찰학에서 시간을 전략하면 다른 형사법에 도움이 되죠. 자, 나머지 미란다 판결, 에스코베도 판결, 그리고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또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잖아요. 맞는 설명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판결 내용이 우리 시험에 처음 또 다시 이런 블랑코나 미란다, 에스코베도는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 채용 시험에 처음 나왔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잘 정리를 해둬야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출을 잘 본 분들은 이거는 잘 풀었을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중인데, 중이긴 한데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난이도로 따지면요. 그리고 경찰 기본 이념인데요.
적절치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기본 이념인데 조금 쉽게 나왔죠. 그죠? 쉽게 나오고요. 이거는 난이도 따지면 이제 하가 되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헌법상 공무원 신분, 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또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관련해서 경찰 공무원법에 우리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경찰 공무원이 특정 정당, 특정인의 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는 당연히 우리가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그죠? 네, 볼 수 있겠죠. 이걸 안 읽어도, 그죠? 실제 이 규정을 내가 이제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죠? 예전에 봐서 최근에 안 봐도 충분히 추리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상식을 물어본 거죠. 네, 물어본 거라서 사실 그냥 주는 문제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크게 뭐 문제 없죠.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이제 경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인데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가 공통적으로, 그죠? 네, 규정이 돼 있죠. 네, 그래서 나머지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규정입니다, 그죠? 네,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비례 원칙에 대한 규정이잖아요, 그죠? 네,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경찰 직권이 행사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3번 경찰의 기본 이념은 충분히 이거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네, 공부를 조금이나 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고, 자, 그리고 4번입니다. 네, 경찰 관할입니다. 경찰 관할. 자, 경찰 관할 같은 경우는 방법이 일단 1번 같은 경우에 국회의장은 필요할 때 경위나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자, 이런 이제 규정은 사실 이제 국회법의 그 많은 규정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내가 본 바가 없다, 그죠? 처음 본다 라고 한다면 일단 물음표를 두고 나머지를 읽어보면 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그래서 사실 공부를 그러면 이것까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 점검해서 공부를 하면 실제 이제 정작 이제 중요한 것들은 다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죠. 우리가 국회법에 있는, 그죠? 의장의 어떤 경호권 관련해서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이제 출제된, 그죠? 그런 범위 내에서 조금 확장은 되는데요. 이거 자체는 일단 물음표를 두고 2번, 3번, 4번을 볼게요. 2번을 보면 국회 경호업무와 관련해서 의장의 지휘를 받고 경위는 회의장 건물 밖이라고 돼 있는데 서로 이제 바뀌어 있죠, 그죠? 네, 이거는 뭐 많이 기출 지문을 통해서 또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많이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3번에 보면 요것도 그렇죠. 이건 물론 이제 국회 사무처는 처음 나오지만, 네, 뭐 이때까지는 뭐 국가경찰위원회 등등등 많이 이제 바꿔서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4번도 그래요. 4번도 이제 관할 경찰서장에게 파견을 요구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선생님은 모의고사에서 많이 바꿔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점별로 여러분들이 잘만 찾으면요, 1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완전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완전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충분히 풀 수 있는 중정도의 난이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이제 답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2, 3, 4는 내가 정확히 아는 내용이죠. 보통 공부를 했으면. 근데 1번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이 부분을 많이 공부를 하려면 국회법과 관련해서 또 봐야 되고, 아니면 이제 뭐 저기 이제 우리 경찰 실무종합 있죠, 승진 승진에 있는 관련 내용을 공부한 사람은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바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4번에 1번이 됩니다. 네, 그리고 5번을 좀 볼까요? 자, 바로 이렇게 해서 일단 네 문제, 그죠? 네, 깔아놓고 그 다음에 5번에 범죄 이론이 나옵니다. 약간 뒤섞어 놨죠. 범죄 이론이 나오는데 현대적 범죄 예방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1번처럼 하나씩 이제 찾는 거죠. 깨진 유리창 이론. 자,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때 이번 2차 준비하는 분들은 이런 기출 지문을 다 정리해야 돼요. 확실하게 정리하고 뭐가 틀렸는지 잘 봐야 됩니다. 이번 시험의 특징은 살짝 바꿔놔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돼 있는데,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른 무관용 경찰 활동은 낙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점이 되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걸 빼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무관용 경찰 활동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살짝, 그죠? 네, 기출 지문이 아니더라도 살짝 이제 바꿔놓습니다. 낙인 효과 최소화하기 위한이 아니죠. 무관용 경찰 활동으로 인해서 낙인 효과가 발생해서 단점이 되잖아요, 오히려 그죠? 네, 자, 뭐 그런 부분이고 2번도 요거는 이제 뭐 선생님이 또 두 문자 쓰잖아요. 가동 시접, 그죠? 네, 가동 시접 이렇게 해서 가동, 네, 그리고 시접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동 시 없거든요, 접이. 네,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네. 자, 접근성으로 보면 됩니다. 가동시접 이렇게 사요소, 일상활동 이론에 따른 사요소, 이거는 뭐 기본이죠. 예, 공부를 하면 다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게 그 3, 4번이 지금 네, 어디 갑자기 빠져버렸네요. 3, 4번을 좀 보면요. 밑에 이제 프린트 있죠. 네, 프린트 보면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전략과 관련해서 네, 제프리 범죄 통제 모델 세 가지가 이제 뭐 선생님도 이제 기본서에 다 있거든요.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범죄 예방 모델, 네, 예방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프리의 이제 세 가지 모델 이제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범죄 예방 이론이 좀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앞으로 준비를 잘해 둬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4번에 보면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입니다.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의 경우 범죄 예방 장치 수단을 통해 범죄 기회를 줄여도 풍선 효과에 따라 범죄가 다른 곳으로 이제 전이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결국 전체 범죄가 네, 감소하지 않는 네, 그런 전이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의 단점은 바로 이제 범죄의 네, 전이 효과이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비판이 이제 제기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5번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답은 이제 4번이고요. 난이도로 따지면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그래서 4번, 네, 적절한 것 이런 게 약간은 어렵죠. 약간 어려운데, 네, 4번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에 보면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위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네, 보겠습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 이런 문제인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사례는 이제 처음 이제 등장을 했고 우리가 이제 수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에 해당하는 위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에서 전날 악몽을 꾼 경찰관 A가 이 경찰관 B와 순찰 중 주택에서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들리자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을 네, 제지하는 A를 또 밀쳤죠, 그죠? 네, 주관적인 추정인데 너무 이제 그죠? 네. 객관적인 판단을 벗어나 버렸죠. 네, 그래서 혼자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임신부가 태교 음악을 듣고 있는 네, 그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는 당연히 과실이 있는 거죠, 그죠? 네, 주의 의무를 위반한 네, 그런 과실이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사례를 오상 위험이라고 그죠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오상 위험에 관한 설명을 찾으면 네,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그 출제위원이 만든 문제죠.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 판단은 이 경우에는 외관적 위험이잖아요. 외관적 위험.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실제 위험 발생 가능성 여부를 따지고 있으니까요. 진입을 해서 위험 존재 여부를 확인했다. 예비적 조치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위험 혐의와 관련된 설명이고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위험 개념은 사실에 기인하여 발생할 사건에 관한 주관적 추정을 하죠, 보통. 네, 보통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경찰관의 위험 인식에 관한 전반적 설명입니다. 외관적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개입하지 않아 합리적인 상황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외관적 위험이 아닌 오상 위험이죠, 그죠? 네, 자, 오상 위험과 관련된 네,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외관적 위험에 뭐 개입하지 않아 뭐 합리적 상황 판단을 하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오상 위험이므로 네, 오상 위험이므로 오상 위험임에도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죠? 네, 합리적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한 네,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위험 외관도 아니고 혐의도 아니에요, 그죠? 혐의도 아닌 상황인데 잘못된 판단을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자신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찰관의 개입이기 때문에 이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위법한 경찰 개입이죠. 네, 그리고 국가 역시 국가 배상 책임이 네,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오상 위험에 관한 네,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4번입니다. 네, 4번에 보면 결과적으로 위험이 없었고 경찰 개입 시점에도 경찰상 위험이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그 부순 현관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네, 국가는 손실보상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결과상 그렇지만 경찰상 개입 시점에 네, 경찰상 위험이 없다고 이제 뭐 판단이 되었다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순 현관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제 국가가 만약에 경찰이 그죠? 네, 잘못된 이제 판단에 따라서 개입을 했다면 위법한 경찰 개입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바꾸어야 맞게 됩니다. 자, 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네, 중 정도의 네, 문제 유형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경찰의 임무가 이제 좀 섞여서 여기 있고요. 네,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브렌팅행과 파우스트의 3단계 범죄 예방 접근법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인데요. 이거는 뭐 우리가 많이 다뤘고 선생님이 또 이번에 나올 것이라 네, 이미 이제 찍었던 네, 그런 문제죠. 범죄학에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번에 나오리라고 예상이 됐고요. 이미 우리 전년도에 그죠? 이와 관련해서 설명이 한번 나왔죠. 그 대상에 따라서 그죠? 이 경우에 이제 1단계, 뭐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제 본다면 먼저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접근법과 관련해서 일반 대중이죠. 그죠? 자, 여기서는 1차적이라고 할까요? 네, 1차적. 자, 그리고 2차는 우범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범죄자 대상이 3차죠. 자, 이렇게 되는데 1, 2, 3차가 될 경우에 하나씩 이제 찾으면 되는데요. 묻는 것은 일단 보기 1과 2의 연결이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먼저 가가 범죄자 먼저 나왔으니까요. 3차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상습범이 범죄자잖아요. 그죠? 대책 수립, 재범 방지 전략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범죄자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바로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이죠. 그죠? 네, 자,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됐을 때 이 두 개 있죠. 기역과 리을이 있을 때 기역, 리을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접근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범죄 예방 활동으로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우범자를 좀 볼까요? 네, 2차. 그래서 뭐 가의 기역, 리을이 붙어서 답은 네, 뭐 바로 찾을 수 있고 나머지만 이제 보면 우범자 관련해서 보게 되면 우범자는 잠재적 범죄자죠. 네, 같은 말이죠. 조기 발견, 초기 발견, 네, 개입하고요. 네, 그리고 하나밖에 없네요. 그다음 일반 대중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게 되면 물리적 사회적 환경 중에서 범죄 기회를 제공하는 원인 조건을 찾아 개입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CCTV나 비상벨 설치 있죠. CCTV나 비상벨 설치와 관련해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네, 범죄 예방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각각 이제 연결해 보면 되는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뭐 좀 이따가 내년 중에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또 범죄 예방 이론 볼게요. 사이크스 마차의 중화기술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을 읽어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구조 원인 이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좀 확실하게 한 사람은요. 이거는 정말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사이크스 마차의 중화 기술 이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과정 원인 이론이거든요. 그죠? 사회 과정 원인 이론은 확실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 학습 이론인지 아니면 사회 통제 이론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사회 통제 이론인지 학습 이론인지는 이견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사회 뭐 통제 이론, 학습 이론은 상관없죠 지금. 네, 이거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적어도 사회 과정 원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잘못된 지문이고요. 뒤에는 이제 맞죠, 그죠? 내면화되어 있는 합법적 규범이나 가치관을 마비시킴으로써 범죄에 이르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자, 이거 맞는 뒷부분은 맞지만 네, 뒤에는 맞지만 앞부분은 이제 잘못된 그런 지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고
1번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또 나머지 사실 읽고 가기엔 너무 시간이 아깝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사실 답을 찍고 그냥 다른 것들 있죠. 네, 다른 지문들은 읽지 않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또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시간 전략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경찰 공부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2차 시험 준비해야 되죠. 나머지 기출 지문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죠? 근데 돈을 갚지 않아서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정당하며 폭력을 이제 행사한 그런 경우죠. 자, 피해자 부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부정에 대한 설명으로서 맞는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이제 폭력을 행사한 그런 피해자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범죄에 이제 이르게 된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돈을 훔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그 대상이죠. 피해자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 부정에 관한 사례로서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4번 같은 경우에 중화기술과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지문인데요. 비행 청소년이 범행 전후 기준으로 언제 이제 중화를 하는지가 설명이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이 중화기술 이론이 범행 전이냐, 보통 이제 범행 전으로 설명합니다. 범행 전에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죠. 양심의 가책을 마비시키고 범행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범행 후도 중화를 그죠? 해서 나아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냥 자기 합리화를 한 거죠. 범행 후에. 그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전후 기준이 사실 설명이 어렵다. 그리고 설령 비행 전 중화를 한다고 주장하여도 그 비행으로 나아가는 청소년, 그러니까 같은 중화를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마비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비행으로 나아가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 간의 개인차가 있는데 그럼 그 개인차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한 지문이거든요. 앞으로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해서 좀 점검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시험 끝나고 책을 개정해서 개정판에는 이제 항상 이렇게 새롭게 나온 기출 지문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에요. 역시 범죄 통제 이론의 일환으로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관련해서 이미 발생한 범죄를 사후 진압 및 검거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서요. 사전적 예방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로서의 경찰 역할을 강조한다라고 해서 자,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자, 맞고요. 그 다음 2번. 이웃지향적 경찰활동과 관련해서 범죄 발생 원인에 대해 비공식적 사회통제 약화, 경제적 궁핍이 소외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경찰과 주민과의 의사소통 라인을 개방하고 서로를 위해 감시하는 민간 순찰을 강조한다. 이런 거는 다 기출 지문에 있던 내용이죠. 기존에 기출. 아니면 이제 뭐 선생님 기본서에는 예전에 이제 기출 지문도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기출 지문 전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건 기본적인 내용이죠. 지역사회 경찰활동, 그죠?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의 기본적 내용이고 새로울 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기출 지문을 살짝 바꾸는 거죠. 전략지향적 경찰활동과 관련해서 전통적 관행과 절차를 배제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죠. 전통적 관행과 절차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은 전통적 관행과 절차를 이용하여 범죄 요인이나 사회 무질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경찰 자원을 재분배하고 범죄 무질서를 예방하는 경찰활동 맞거든요. 이거는 기존의 이제 기출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한 분들이죠. 정리를 잘한 분들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즘 그래서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 관련해서요. 이 기존의 기출을 살짝 바꿔놓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잘 봐둬야 됩니다. 지문들을 잘 눈여겨 봐둬야 되고
네, 그리고 뭐 4번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왔죠. 정보 기반 경찰 활동은 벌써 3-4번 이렇게 나왔는데 범죄자 정보 분석 기법을 활용한 법 집행 위주의 경찰 활동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이게 사실 기출 지문을 좀 꼼꼼히 본 사람들은 충분히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순찰 보겠습니다. 순찰과 관련해서 적절치 않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뭐 순찰은 노선으로 보면요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미리 뭐 공부를 했든 하지 않았든 문제가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논란이 좀 있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도 되는데 정선이나 이제 정식 노선이죠. 정해진 노선, 정해진 노선에 따라서 순찰하는 방법. 네, 그리고 임의로 그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순찰하는 방법. 네, 그리고 중요 지점 있죠. 네, 거점 중심의 순찰. 네, 그리고 자신이 담당한 구역에 따른 순찰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이제 순찰 방법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2번을 보면 2번은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다루는 내용이잖아요. 기본 이론서에도 있고 모의고사도 항상 나오고 왜냐면 이제 나올 때가 됐으니까 나온다고 했죠. 순찰, 순찰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캔자스 차량 예방 순찰이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죠. 차량 예방 순찰. 그래서 도보 순찰이 아니라 차량 순찰이죠. 예, 그래서 이 딱 하나, 그죠? 캔자스 시의 차량 예방 순찰 실험이라는 제목만 떠올려도 풀 수 있는 확실한 문제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보면 도보냐 차량이냐 이 차이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그 지문 있죠. 이거 예전 기출 지문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은 여러 번 이제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크게 이제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이게 답이 확실하니까요. 근데 좀 말이 있었죠. 그 예전에 선생님도 시험 전에 우리 학생이 한 명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플린트시 도보 순찰의 경우 도보 순찰을 증가시켰는데 실제 범죄가 감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들은 안정감을 느꼈다, 그죠? 네, 이런 이제 도보 순찰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도보 순찰의 특징은 범죄율과는 무관하지만 시민들의 안정감 있죠. 네, 안정감에는 도움이 됐죠, 그죠? 예,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플린트와 관련해서 설명이 실제 실험 결과는 범죄율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말의 문제인데요. 어떤 포함과 범위의 문제인데 도보 순찰을 증가시켜도 범죄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말. 그 말은요. 이런 진술이 있죠. 이런 게 요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도보 순찰을 증가시켜도 실제 범죄는 감소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나 실제 실험 결과는 뭡니까? 범죄율이 증가했죠. 오히려 범죄율이 증가했습니다. 도보 순찰을 증가시켰는데 범죄율이 증가했다는 실험 결과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도 선생님이 이제 이런 걸 진행을 하면서 아마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이론 수업을 듣고 온 친구인데 묻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이런 거 하니까 선생님도. 그래서 아니 이게 도보 순찰이라는 것 자체가 범죄율 증가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일단 그죠? 네. 그러니까 현상의 문제인 거죠. 그때 실험할 때 당시의 문제가 다른 원인이 있으니까 다른 원인에 의해서 범죄율이 증가했겠죠. 도보 순찰이 원인이 돼서 범죄율이 증가한 건 아니라는 거죠. 첫째, 그죠? 네. 그리고 둘째, 우리가 말을 할 때 도보 순찰을 증가시켰는데 범죄율이 증가했다라는 말과 도보 순찰을 증가시켰는데 그래서 실제 범죄는 감소하지 않았다는 말은 서로 반대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범죄율은 증가했지만 그 말은 실제 범죄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말하고 같잖아요. 같다기보다는 실제 범죄는 감소하지 않았다는 말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포함 관계. 이걸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요즘.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 평소에요. 우리가 포함 관계와 관련된 언어 진술에서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경찰은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가만보니까 그거 너무 어려워서 그거 자꾸 이제 나중에 질문하고 그러거든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나중에는 이해가 안 돼서 좀 약간은 좀 어려워하고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선생님한테 또 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연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 이제 공부하기 전 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한 친구들이 있고 안 한 친구들인데 그 차이입니다. 차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조금만 이제 고치면 돼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이 진술 자체가 범죄율이 증가했다, 도보 순찰을 증가시켜도
범죄율이 증가했다는 이 진술은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죠? 도보 순찰을 증가했는데 실제 범죄는 감소하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이 뭐 범죄율이 뭐 내려갔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예, 내려갔다 그 말은 아니고 실제 이제 범죄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죠? 않았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잘못된 그죠? 예, 뭐 문제가 없습니다. 지문상 네,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언어의 어떤 네, 문제인데요, 진술의 문제인데 자 그런 부분도 우리 경찰에게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좀 여러분들이 뭐 여기 말고 규정도 그렇죠. 예, 규정의 이제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이제 어려워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은 이제 안전하다고 느꼈다 이런 거는 뭐 문제가 없죠, 그죠? 네, 실제 실험 결과가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헤일 워커인데 순찰 기능에 대해서 대민 서비스 제공을 이제 공통적으로 그죠? 네, 포함했다는 점을 역시 이제 이론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10번은 확실한 그죠? 답이 있다는 점이죠. 네, 이번에서요. 예, 그래서 그걸 찾아서 바로 넘어가야지 다른 것 때문에 헷갈려 하면 그거는 평소에 이제 공부를 할 때 너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걸 많이 공부한 친구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많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중 정도로 그냥 보는데 논란이 약간 있었지만 뭐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네, 오류가 아니라 말을 그냥 바꾼 거죠. 말 바꾸기. 네, 그래서 범죄율이 증가했다는 것을 이렇게도 바꿔도 돼요. 네, 말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말 바꾸기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형식적인 논리에 따를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형식적인 논리가 좀 약한 분들은 나중에 선생님 기본이론 수업을 들어야 돼요. 네, 질문도 하고요. 자, 그리고 11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이제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정의 나왔고요, 그죠? 성능이라고 했죠, 성능. 자, 이렇게 되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전 컨설팅 감사에 대한 정의죠, 그죠? 네, 자, 정의가 나왔고요. 자, 그래서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다 기출된 거죠. 물론 이제 사전 컨설팅 감사는 이제 경위공채, 그죠? 기출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다 준비했으니까요. 사전 컨설팅 감사와 관련해서 현지 확인 등 실지 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서면 감사로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서면 감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현지 확인 등 실지 감사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뒤에 이제 붙는 규정인데요. 그래서 서면 감사를 원칙으로 하다 이렇게 이제 바꿔야 맞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3번이 좀 애매한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4번 보면요. 4번은 기출 지문이잖아요. 행정, 심판, 소송, 수사, 타기관 감사 중인 사항. 네, 그리고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사전 컨설팅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거든요. 요거는 사실 이제 그 경위공채에서 바꿔서 냈잖아요. 그래서 기출 지문을 잘 공부한 친구들은 사실 이걸 틀릴 이유가 없어요. 요것도 이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틀린 건 이제 3번인 속어로도 풀 수 있고요. 나머지가 또 정확하기 때문에 세 개가 사실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기존에 이제 기출 기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긴 좀 힘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수형 좀 보겠습니다. 경찰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서 개수형을 낸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의외로요. 의외로 예전에 이제 기출 유형도 나오기도 했고요. 살짝 바꿔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개수형이기도 하고 살짝 바꿔놨기도 했기 때문에 좀 틀린 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평소에 꾸준히 그냥 공부하고 좀 정확하게 지문을 그죠? 예, 공부하는 친구들은 틀릴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자, 하나씩 찾아보면 첨언에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루는 사소한 부패가 돼 있는데 그냥 작은 오이 같은 경우에는 부패가 아니라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죠? 부패가 아닌 작은 오이가 습관화되면 커다란 부패로 빠진다 이렇게 되니까 그죠? 고쳐야 되고 그리고 클라이니의 내부 고발의 윤리적 정당화 요건과 관련해서 잘 읽어보면 중간에 이거 읽어야 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결론만 보면 안 돼요. 기출 지문도 여기 보면 외부에 공표한 후가 아니라 외부에 공표하기 전에 이렇게 되죠. 외부에 공표하기 전에 자신의 이견을 표시하기 위한 내부적 채널을 모두 이제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회의주의죠. 회의주의. 회의주의와 관련해서 불특정 대상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내 의심, 비판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조심해야 되죠. 특정 대상이죠. 그죠? 자, 불을 빼야 되고요. 그냥 불특정 대상에 대한 불신은 냉소주의죠. 네, 그래서 대상과 관련해서 역시 이제 특정 대상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리을에 보면 이제 사회계약서를 토대로 한 코엔펠드버그의 경찰활동 기준이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사례가 처음 사례랑 뒤에 사례랑 좀 조심해야 돼요. 일단 오토바이로 도주하는 절도범을 뭐 지나치게 추격해서 만약에 절도범이 전신주를 들이받고 사망했다라고 하면 생명과 재산의 안전확보 위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뒤에가 포인트죠. 도망가지 못하도록 절도범에 대해서 총을 발사해서 사망케 했다. 이거는 물리력을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공공의 신뢰를 어긴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공공의 신뢰 확보 위반이 맞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에 개수형, 옳은 것 이제 찾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문제는 연계부터 시작하니까요. 2번이 이제 되겠고요. 자, 이제 행정법 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앞서 많이 얘기했는데 행정법 파트에서요. 이번 시험의 특징은 기출과 이론을 섞어서 냈습니다. 이론도 이거는 선생님 책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보면 법치행정과 관련해서 먼저 이제 규정이 나온다고 했죠. 네, 행정기본법 규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법률 유보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률 유보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행정의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행정의 작용법적 근거죠. 이 부분을 모르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행정법 이론에서 수업을 할 때 기초부터 잘 공부하는 학생은 알 수 있고요. 이걸 모르면 이건 틀린 거죠. 왜냐면 조직법적 근거는 그냥 경찰의 임무잖아요. 임무라서 이 원칙들이 적용되기 전의 기반입니다. 네, 그 당연한 기반인 거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법률 유보라는 것은 행정의 이제 개별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선생님 책에 보면 딱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설명이 돼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찌 보면 기출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그냥 기본서에 있는 거죠. 기본서에 있는 기초 이론, 기본 이론을 잘 아는 사람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 봐둬야 되고, 네, 그리고 나머지죠. 나머지 판례입니다. 그죠?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고 법률에 근거한 것도 가능하다. 이건 나왔죠. 이미 한번 우리 기출됐고. 네, 그리고 경찰행정과 관련해서 법에 따라 행해져야 하고 그에 따른 구제제도가 그죠? 네, 보장되는 것도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 내용이 됩니다. 현대적 의미의 법치행정의 내용이 되죠. 네, 그리고 행정입법 보겠습니다. 자,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살펴보겠습니다. 자, 행정입법과 관련해서요. 보게 되면 먼저 1번 총리나 장관이죠. 네, 법률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부령을 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판례인데요. 요거는 이제 헌법 규정이고요. 네, 판례와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와 관련해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이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법규명령 형식이죠. 네,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행정처분 기준을 담고 있는 별표 형식이라면 불형의 형식이지만 실제로 내부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했기 때문에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이 경우에 행정규칙에 불과하죠. 그죠? 네, 그게 판례 내용인데 그래서 이거는 판례를 아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니까 그냥 법규명령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틀리는 거죠. 네,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라 하더라도 좀 더 미세하게 그죠? 판례를 알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행정처분 기준이면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자, 판례를 알고 있느냐 그죠? 이런 걸 이제 모르면 아직 행정법을 제대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판례고요. 네, 그리고 3번에 보면 위임 근거 법률이죠. 네, 위헌 결정이 선고되고 그 위임 규정에 근거해서 제정된 법규명령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착각하기 딱 좋긴 한데요.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만약에 행정 처분을 했다. 처분은 그죠? 취소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효력은 있죠. 네, 그러나 여기서는 법규명령입니다. 그죠?
규범 간의 관계죠. 그러니까 법규명령 같은 경우에는 근거 법률이 사라졌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규범 간에는 법규명령의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무효죠. 규범이라는 것은 취소 사유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법규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그죠? 예, 무효가 된다. 바로. 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판례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행정처분과 이런 법규명령의 규범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행정처분은 취소사유라고 했죠. 예, 취소사유라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그죠 효력을 유지합니다. 네, 그러나 규범과 같은 경우에는요 취소사유라는 게 없죠. 그냥 바로 무효죠. 네, 무효가 돼서 판례에 따라서 이거는 무효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왔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이나 뭐 법규명령이죠. 여기 법률이 빠지긴 했지만, 네, 법규명령은 적어도 30일에 그죠? 네, 시행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 네, 그런 규정이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뭐 3번이 되죠, 그죠? 이거는 문제가 한 중상 정도는 되겠네요, 그죠? 예, 중상. 근데 좀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사실 뭐 선생님 책에 있는 것만 제대로 공부했으면 그냥 중입니다, 중. 네, 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직법 좀 볼까요? 오히려 행정법의 기초가 더 어렵죠. 경찰행정법의 기초가 더 어려운데 여기 15번에 보면 이제 조직법과 관련해서 적절치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여러분들 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성이라든지 그죠? 네, 구성 부분. 네. 그리고 위원장이나 상임위원 그죠? 네, 임명 절차. 네, 뭐 문제가 없고요, 그죠?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네, 그리고 각 위원장 위원과 관련된 임기라든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보궐위원 그죠? 네, 보궐위원의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이거는 제2요구와 관련된 의결 종족수죠. 네, 의결 종족수는 우리가 이제 암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의결 종족수 같은 경우에 제적 과반수 제과라고 했죠. 제과. 네, 그리고 출석 과반수 이상이 아니라 출2죠. 3분의 2입니다. 그죠? 3분의 2 이상의 찬석으로. 그래서 제과 출2 이렇게 외우면 되죠.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제과 출이 찬으로 네. 다시 의결을 하면 그 의결 사항이 확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과 출이 찬입니다. 자, 뭐 그렇게 해서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4번. 그죠? 네, 4번이 네,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네, 이거는 그냥 숫자 외우는 거죠. 네. 의결 종족수와 관련돼 있죠? 네. 정리하면 되겠고 16번. 네, 역시 경찰법 전반입니다. 전반 문제인데 전체적인 이제 규정 문제죠. 규정 문제고 경찰법에 있는 내용에서 이제 지휘 감독에 관한 규정. 그래서 협력 의무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보면 국가가 이제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규정. 네, 그리고 3번에 보면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상관의 지휘 감독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 그죠? 네, 그래서 이의 제기권을 실제 이제 수사와 관련해서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이의 제기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근거해서 뭐 우리가 이제 범죄 수사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그죠? 네, 이 이의 제기와 관련된 일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죠. 네, 그래서 행동 강령 책임관과 네, 이런 경우에 행동 강령 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그죠? 네,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적절치 않은 것은 3번이고요. 기본적인 거죠. 이거는 난이도로 따지면 하죠, 그죠? 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그죠? 네, 자, 뭐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치 않은 것은 3번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17번 보면 경찰 착용 기록 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까지 포함해서 시험에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이 경찰 착용 기록 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공부를 한 사람은 잘 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어렵겠죠. 물론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규정 있죠. 네, 규정도 나왔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풀 수는 있는 거죠. 자, 먼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자, 이렇게 나온 거죠. 경찰 착용 기록 장치로 기록한 영상, 음성 기록의 보관 기간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영상, 음성 기록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 저장한 날부터 30일이고요. 네, 그리고 해당 영상, 음성 기록이 수사 중인 범죄와 관련된 경우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90일. 자, 이 부분은 뭐 이미 선생님이 많이 연습했거든요. 개정법령 특강에서도. 그래서 연장 같은 경우에 또 90일이고요. 네, 뭐 그건 안 나왔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인 경찰 차종 기록 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네,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 한번 출제됐죠, 그죠? 예, 전년도에 출제가 됐고요. 주체는 경찰청장, 그죠?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영상, 음성 기록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선생님이 또 이론 시간에 점검을 했는데 경찰청장이 주체고요. 경찰 착용 기록 장치와 관련된 교육 있죠. 네, 특히 요즘은 이제 이거 중요하다고 있죠. 개인정보 보호, 그죠? 왜냐면 이런 영상 촬영 정보가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번 사실 시험은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많이 나왔죠, 그죠? 네, 전체적인 흐름인데 그래서 이런 경찰 착용 기록 장치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주체는 청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요것도 선생님이 뭐 그냥 모의고사로 내고 그랬죠. 지문을 경찰 착용 기록 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 음성 기록은 지체 없이 영상 음성 기록 정보 관리 체계를 이용해서 영상 음성 기록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있죠. 네, 이런 부분들 잘 점검하면 풀 수 있는 충분히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죠. 네, 그래서 27번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중정도. 네, 대부분 이제 충분히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좀 공부를 좀 하게 되면 충분히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18번 좀 볼까요? 역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이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그죠? 잘 안 나왔죠 이번에. 앞으로 좀 잘 봐둬야겠고. 자, 그래서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들인데 관련해서 이제 보게 되면요. 자, 뭐 이런 건 여러분들 잘 하잖아요. 1번에 보면 적법한 직무집행이고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책임 없는 자가 있고, 그리고 책임이 있어도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번처럼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심의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죠. 네, 그리고 3번에 보면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경우의 통제입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심사 자료와 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는 손실보상 적법성,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맞는 지문이고, 네, 그리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소속 경찰관. 네, 그리고 법조인 5년 이상.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부교수죠, 부교수. 이것도 선생님이 한번 모의고사로 낸 적이 있는데, 자, 부교수 이상이죠.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리고 경찰 업무와 손실 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위촉 임명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부교수 이상이죠. 네, 그래서 조교수 이상, 부교수 이상, 정교수 이상을 또 정리할 필요가 있죠. 네, 그런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 또 앞으로 좀 우리가 좀 정리를 더 해봐야 되겠고요. 자, 이 부분도 18번에 이제 4번이 잘못되었으니까 답은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다 규정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규정을 잘 보면 충분히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그래서 18번은 역시 중정도, 중정도로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19번 보겠습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절한 것인데 먼저 1번에 보게 되면, 자, 이거는 사실 좀 기존에 시도하지 않은 내용이죠. 과태료 처분, 법원의 과태료 재판 확정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죠. 네, 그런 경우에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과태료를 강경한다가 잘못됐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과태료 처분, 과태료 재판의 경우니까 과태료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이렇게 돼요, 그죠?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하나여
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행정청이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네, 숫자 문제고 4번이 맞죠. 뭐 이거 선생님이 여러 번 다뤘잖아요. 예,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죠.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9번 같은 경우에는 4번으로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번 보겠습니다. 20번에 이제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 판례 문제 중심이죠. 물론 이제 이 공정력에 관한 규정이 나온다고 했죠. 행정기본법 규정입니다. 자, 공정력과 관련된 부분이 권한 있는 기간이 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이잖아요. 네, 공정력과 관련된 규정이고 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치 않고요. 자, 그래서 이번처럼 판례죠. 뭐 이런 판례야 다 선생님 기본서에 다 있잖아요. 예, 모의고사 다 쳐봤고 뭐 행정법 특강도 그죠? 항상 다루고. 그래서 행정법 특강을 잘 들으면 뭐 충분히 이런 문제는 그냥 바로 풉니다. 기본이죠. 그래서 피고인이 형의 이름으로 그죠?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합격한 네, 그런 사안이죠. 그래서 무면허 운전이냐? 근데 물론 이제 연령 미달이죠. 연령 미달에 이제 결격 사유가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 도로교통법에 보면 필요적 취소 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취소 전까지는 일단 유효해요. 그죠? 취소 전까지 유효한 운전면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형사법원이 권한이 없거든요. 취소권이 없기 때문에 권한 있는 기간에 안 들어갑니다. 형사법원이. 그렇기 때문에 형사법원은 별도 취소가 없다면 뭐 시도청장도 취소 안 하고 네, 그런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판단을 해야 되죠. 운전면허가 일단 효력은 있다. 취소 사유지만 효력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운전면허는 효력이 있으므로 무면허는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면허 운전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형사법원이니까요. 자, 그리고 똑같은 이유죠. 3번에 보면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민사법원인데요.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굳이 취소에 대해서 따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 위법만 판단이 된다면 위법이 판단되고 그 정도에 따라 취소 무효가 되잖아요. 근데 위법만 판단이 되면 취소인지 무효인지 따질 필요 없이 이 경우에는 위법 판단을 이유로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민사법원도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앞서 이제 봤지만 뭐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법원에 있어요. 근데 굳이 취소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전 단계인 위법성 판단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민사법원이 독자적으로 성결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이제 그죠 판결이죠. 자, 그래서 뭐 이 부분 네, 뭐 기본적인 판례입니다. 그죠? 네, 기본적인 판례고 많이 다뤘고요. 뭐 엄청나게 많이 다뤘죠. 네, 자 그다음 넘어가세요. 4번. 근데 너무 행정법을요 이렇게 나갔다고 앞으로 또 행정법 막 이상한 것까지 판례를 다른 일반 행정법에 우리 그죠 9급 시험에서 치는 행정법 총론처럼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정도껏 해야 돼요. 정도껏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공부해야지 행정법이 많이 나왔다고 또 행정법을 막 또 공부하다가 다음에 또 안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도껏 공부를 하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거요. 선생님 기본서가 그 범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면 이 경우에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은 공정력, 집행력에 의해서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 절차라면 민사법원이 취소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효력 부인을 할 수 없다. 취소권이 없으니까요. 만약에 이제 무효라면 달라지죠. 무효하기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취소 사유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법원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유효하다라고 일단 전제하고 그죠? 네, 뭐 만약에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면 거기에 대해서 기각 그죠? 예, 기각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맞는 판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뭐 행정법 그죠? 행정법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21번부터 우리 40번까지는 또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 이후로는 좀 간단한 문제가 많죠. 자, 그러면 21번에 이제 무효와 관련해서 역시 행정법 판례가 이제 중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먼저 1번을 보면 하자 있는 행정 처분입니다.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중대 명백한지 여부 판별에 있어서 법규의 목적이라든지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이제 고찰함을 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맞는 판례이고요. 그래서 중대 명백설에 관련된 판례 내용으로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판례 있죠.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 강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표창을 받았는데 그 표창을 고려치 않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상관없이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판례는 위법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법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선생님 기본서에 보면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내가 찾아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선생님 책에 있는 게 거의 그대로 나왔는데요. 이 자체는 이제 당연 무효인지 취소 사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판례 자체는 안 나옵니다. 사실관계에 들어가봐야 알 수 있는데 선생님 기본서에는 이제 취소 사유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답인데요. 거의 선생님 기본서 바탕에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러하고요. 자, 나머지 판례도 역시 다 이제 선생님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그래서 임용 결격임을 국가의 과실로 밝혀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임용은 당연 무효다, 그죠? 무효가 되고, 그리고 4번에 보면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다. 왜냐면 적법한 건축물은 처분의 대상이 아님이 분명하죠. 그리고 중대한 하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당연 무효고 그 이후 절차도 역시 따라서 다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21번에 판례들 있죠. 중요 판례들 다 나왔죠. 다 이제 기본서에 있는 행정법 판례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법 특강에서 또 그죠?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번의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문제들이죠. 그래서 행정상 직접 강제에 대한 규정이고요.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죠.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경우에 의무자의 신체 재산에 이제 실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징수. 이 경우에는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그죠? 요건이 필요하고요. 이런 경우에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행정상 즉시 강제는 직접 강제와 달리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상 즉시 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죠, 그죠? 자, 맞습니다. 그 다음 4번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역시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금전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까지는 맞는데요.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잘못됐죠. 반복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여러 번 다루어서 혹시 이 마지막까지 읽은 분들 중에 틀린 분들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고요. 자,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에서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다시 한번 또 출제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원칙에 관한 것으로 적절치 않은 걸 이제 찾으면 이 경우에 이제 2번에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완전성, 이 완전성은 맞죠, 그죠? 네, 근데 확장성이나 신속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정확성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최신성 정도로 네, 용어를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규정을 살짝 이제 바꿔놓은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를 이제 보게 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보게 되면요. 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 네, 그리고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앞부분에 있는 원칙을 잘 보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24번의 행정절차법입니다. 자, 요즘 이제 행정절차법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기본적인 규정들 위주로 나왔죠. 네, 그래서 목적, 행정 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보면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관할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뭐 주관쟁의와도 관련해서 살펴봤죠. 기본서 이제 주관쟁의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훈련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행정청 상급 행정청, 그 해당 행정청의 상급 행정청이 관할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해당 행정청이 관할이 분명치 않으면요. 네, 그리고 공통으로 상급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상급 행정청이 협의해서 결정한다라는 규정입니다. 네, 그리고 3번은 이제 송달이죠. 네, 송달과 관련해서 이 송달 규정도 그 선생님 행정행위 성립과 효력 부분에 있는데요. 송달은 우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만 하되라고 해서 잘못되었죠. 왜냐하면 송달의 종류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뭐 우편 송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부 송달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교부 송달이 없기 때문에 X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으로 한다라는 규정까지인데 규정에서 이제 하나 살짝 뺀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송달의 이제 종류와 관련해서 역시 미리 이제 좀 공부를 해둬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그리고 4번입니다.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서면주의죠. 네, 서면주의 원칙이고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거나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전자문서의 조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맞는 규정이죠. 네, 맞는 규정도 점검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행정심판법상의 재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먼저 적절치 않은 것을 찾는 것인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정재결을 할 때입니다. 청구인에 대해서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하거나, 왜냐면 이제 기각을 하게 되니까요.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이겠죠. 이때는 이제 구제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피청구인 행정청입니다. 처분행정청이고, 뭐 청구인이 지금 어찌 보면 이 위법한 상황으로 인하여 지금 손해를 보고 있겠죠.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권익이 침해되거나 이제 손해를 보고 있을 텐데 그와 관련해서 상당한 이제 구제 방법을 취할 것을
처분행정청에게 이제 명한다라는 네, 규정을 두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살짝 이제 끼워놓은 거죠. 네, 그 규정을 살짝 끼워놓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고 이제 처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행정심판법상의 이제 규정을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보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잘못 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와 관련해서 네, 청구인을 이제 지우면 되겠고요. 네, 결국엔 이제 권익구제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처분행정청이 되니까요, 그죠? 처분행정청이 권익을 침해했다면 그에 대해서 이제 권익을 구제를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이번처럼 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등 확인 청구에 대한 경우입니다. 인용을 할 때 이유가 있거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효력 또는 효력 유무나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을 해주죠. 무효등 확인 심판 청구니까요. 네, 그래서 인용과 관련된 네, 부분이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이행 심판 청구죠. 이유가 있다고 인용을 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할 것을 명한다라는 네, 규정이고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정 재결에 대한 네, 기본 규정입니다. 여러 번 나왔죠? 네, 그리고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이제 종류에 관한 설명인데요. 먼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해서 제기하는 소송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 항고 소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처분 등에 대한 취소나 무효 등 확인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취소 소송인데, 취소 소송이 바로 이제 항고 소송에 들어가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항고 소송이 들어갈 것이고요. 네, 그리고 국가 공공단체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직접 자기 법률상 이익과 상관없이, 그죠? 예, 객관적 소송이죠.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이 자, 민중소송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선고와 관련된 소송 등이 예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그 밖에 이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처분행정청이 피고가 아니라요. 이 경우에는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니까 보통 행정주체겠죠. 네,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당사자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마지막에 두 번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행정소송의 종류가 시험에 계속 나왔잖아요. 행정소송의 종류를 앞으로도 계속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 순서대로 하면 3번이 되겠고요. 네, 그러면 27번에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우리 이제 행정학과 관련해서 뭐 가볍게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요. 이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에서 결국에는 이제 학자와 그 학자가 이제 주장하는 이론의 내용이죠. 네, 뭐 그래서 간단히 보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면 되고, 근데 우리가 볼 때 불음 같은 경우에 이제 동기유발 과정이죠. 네, 그래서 이 과정 이론과 관련해서 동기유발이라는 것이 욕구 충족이 아니라 과업에 대한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 점은 맞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이제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불음에 관한 이론 있죠. 네, 이론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4번에 보면 맥그리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XY 이론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 보면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죠. 네, 이런 점에서 바로 이제 허즈버그죠. 네, 허즈버그에 관한 설명으로서 우리가 위생 요인, 동기 요인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맥그리거에 관한 네, 잘못된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볍게 우리가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허즈버그와 관련해서요, 네, 보게 되면 네, 이 부분에서요, 네, 허즈버그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허즈버그는 주로 이제 그 위생 요인 하면 우리 근무 환경이잖아요, 그죠? 네, 근무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죠? 네, 그리고 동기 요인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해서 이제 만족감, 불만이면 얘가 이제 만족감을 주는, 그죠? 네, 성취 동기와 관련 있죠. 네, 성취 동기와 관련인데, 그래서 이제 직무 관련, 네, 직무 관련된 만족감, 자, 직무 관련된 만족감을 주는 요인입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나눠서 우리가 허즈버그에 관한 그죠? 이론으로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일단 맥그리거 그죠? 라는 이제 학자가 이제 주장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28번입니다. 경찰 조직 편성의 원리와 관련해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계층제 원리에 관해서 일단 뭐 장점이야 권한과 책임의 배분을 통해 신중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그죠? 네, 이런 점이 이제 장점인데 단점과 관련해서 수직적인 분화와 직권화 현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죠. 구성원의 이제 동기부여와 관련해서요. 뭐 자아실현이라든지 자아실현 욕구죠. 네, 자아실현 욕구라든지 아니면 성취 욕구잖아요. 그래서 자아실현 욕구, 성취 욕구.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해가 되죠. 그죠? 이거는 이제 서로 이제 조화가 어렵다. 그죠? 조화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동기부여, 구성원의 이제 동기부여를 저해할 수 있다. 그죠? 예,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네, 한번 점검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보면 뭐 통솔 범위의 원리라든지 그죠? 네, 정비대 반비례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분업 원리와 관련된 설명 그죠? 네, 그리고 조정 통합의 원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네, 뭐 크게 문제는 없죠. 네, 그리고 29번에 보면 이게 좀 어려웠는데 경찰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좀 예외적인 지문들이 많이 나왔죠. 1번은 뭐 당연히 이제 그동안 나왔던 기출 지문이니까요. 채용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용 의사가 없는 걸로 본다. 이런 규정요. 임용령 규정이 있고, 네, 그리고 채용 후보자 명부 유효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 뭐 공고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규정들 자 짚고 갈 수 있고,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바뀌었던 경찰 공무원법 규정이죠. 3번에 보면 경찰 공무원 신규 채용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그에 대해서 해당 시험 정지 무효 취소 처분을 할 때 미리 그 처분의 내용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규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지는 제외한다라는 네, 그런 규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정지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적인 네, 규정이 적용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이제 3번이고요. 4번에 보면 신규 채용 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그리고 다만 결혼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직무 분야별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 예정 기간별로 구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서 네,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답은 이제 3번인데요. 좀 어려운 문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30번의 위해성 경찰 장비 규정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좀 기본적인 거 사실 1번을 보면 뭐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나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네, 그리고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억제. 여기는 이제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억제가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가스 발사총 사용 사유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나왔고요. 1m 이내 거리에서 얼굴을 향하여 발사해서는 안 된다, 그죠? 예, 전체적으로 맞는 네,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을 찍고 또 사실 넘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2번 같이 전극진 발사 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신체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3번입니다. 네, 3번에 이제 보게 되면요. 3번 같은 경우에 경찰 장구와 관련해서 마지막에요. 이 두 개, 분사기 체류탄 등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X가 되고, 기타 장비 관련해서 역시 마지막에 전자충격기는 경찰 장구, 그죠? 네, 그리고 크레모아는 무기에 해당하죠. 네, 그래서 각각이 네,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어렵진 않은 문제죠, 그죠? 네. 자,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32번에 보면 경찰 인권 보호 규칙과 관련해서요. 경찰청,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입니다. 자, 보게 되면요. 적절치 않은 것 되어 있는데 먼저 1번은 뭐 좀 기본적인 거죠. 자문기구가 포인트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자문기구로서 네, 두고 있다는 점 네, 보면 되겠고요. 왜 이렇지? 빠졌구나. 에이. 죄송한데 그 순서가요. 지금 30번까지만 설명을 하고 네,
제가 또 31번이 빠졌네요. 30 빠져가지고 31번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거 촬영을 아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때 다시 그냥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끝나고 이거 끝나고 순서가 이제 30번이잖아요. 이거 끝났고 이제 그 다음에 해설 들어갈 때 좀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네. 네, 그러면 30번에서 우리 31번은 지금 PPT 화면이 없는데요. 예, 간단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에 보면 보안 업무 규정상 비밀 보호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거는 간단하죠. 여러분들 바로 이제 보고 1번에 보면 1급 비밀은 외전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1급 비밀 관련해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1급 비밀은 외전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국가안전보장에 이제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해서 막지 정도로 외우면 2급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1급 비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정도의 그죠? 네, 암기로 기억을 해두면 되는데 외전이고요. 여기에 관한 사항은 이제 2급 비밀에 관한 사항이죠. 네, 2급 비밀 같은 경우에는 막지니까요, 그죠? 2급 비밀을 외울 때는 막지. 근데 이 보안 업무 규정이 곧 아마 바뀔 겁니다. 이 비밀과 관련된 정의 규정이 곧 바뀔 수 있거든요. 입법 예고가 됐기 때문에 뭐 정상적인 절차라면 곧 아마 공포 시행이 될 수 있는데 미리 좀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급이나 2급 비밀이 약간 규정이 좀 바뀔 겁니다. 네, 그러나 뭐 현재 우리 그죠 문제는 뭐 전혀 그 시행이 되고 있는 중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고, 네, 나머지는 뭐 기존에 기출된 네,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32번 보겠습니다. 네, 32번을 보면 경찰 인권 보호 규칙상 네, 인권위원회 있죠. 네, 각각의 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크게 뭐 문제는 없죠. 네,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기출 지문이죠. 네, 자문기구. 네, 그리고 당연직 위원회에 관한 네, 설명 맞고요. 네, 그리고 3번에 보면 뭐 크게 이 부분은 지금 네, 위원장과 위촉위원 임기 2년이고요. 그리고 연임과 관련해서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죠. 위원장은 연임이 안 되고요. 그래서 위원장은 안 되고 위촉위원은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되죠.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위원은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네, 그리고 4번 규정 자체는 잘 못 보던 규정이긴 하지만 이게 워낙 확실해서 그죠? 예, 뭐 틀린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네, 규정을 두고 있죠. 자, 그리고 33번 보겠습니다.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출동 현장의 촬영, 관리에 관한 설명인데요. 네,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네, 찾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개정법령 특강에서 이미 자세히 다뤘는데요. 이거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뭐 여러 번 했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영상 촬영 장치를 사용해서 촬영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상 촬영 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집된 영상 정보 보관 기간은 촬영일부터 이제 30일이고 연장 30일 가능하죠. 그래서 30일의 범위에서 네,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각각 들어갈 수 있는 것은 30일, 30일입니다. 자, 뭐 이런 거는 이제 잘 네, 풀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34번에 보면 분야별 경찰 활동이 좀 어렵죠. 이게 살짝 이제 바꿔놔서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풍속영업규제법에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풍속영업 장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죠. 금지 행위로서 적절치 않은 것도 있는데 먼저 첫째가 이제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있을 수 있고 그죠? 네, 그리고 음란 행위, 알선 제공이죠. 그죠? 음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 제공하는 행위. 네, 그리고 3번에 보면 좀 이상하죠. 음란한 문서, 도화 등인데 이 등 물건에 대한 그 밖에 음란한 물건에 대한 즉 음란물에 대한 제작 있죠. 네, 제작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제작, 반포, 판매 및 이를 알선. 이거 이상하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 행위 중에서 제작이 일단 이상하죠. 그죠? 예, 다 걸리게 되는데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풍속경찰의 의미만 알아도 그죠? 예, 그 행위 유형만 알아도 충분히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로 볼 수 있고요.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네, 까지 네,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4번은 3번. 네, 3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35번입니다. 우리가 실종 아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네,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이제 좀, 규정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규정이 많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네, 보면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선생님 기본서에 다 있긴 하죠. 근데 물론 이제 선생님도 이걸 중점적으로 다루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이 부분을 시험으로 이제 낸 경우는 잘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실종 아동법의 규정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번에 나왔죠. 이번에 나왔는데, 그동안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루진 않았습니다. 책에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규정과 관련해서, 지금 보게 되면 실종 아동법의 이제 규정인데, 1, 2번이라든지 좀 프린트를 좀 볼까요? 네, 프린트를 보면, 이게 PPT가 좀 빠져 있는데, 3, 4번을 보면 일단 경찰청장이 실종 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서 실종 아동 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그죠? 유전자 검사 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도 있고요. 그리고 4번에 보게 되면 경찰 관서장과 경찰 관서에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 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 위치 정보 등을 실종 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네. 자, 그래서 만약에 경찰 관서장이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하면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네, 그래서 35번 같은 경우에 선지 3, 4번에서 선지 4번 같은 경우에요. 그죠? 네, 선지 4번 같은 경우에 1년간이 아니죠. 그죠? 네, 1년간이 아니고 지체 없이, 그죠? 네,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규정들, 기본서에 이제 다 있긴 하지만, 네.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실제 시험에서는, 그죠? 기억이 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예외적인 규정들 위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분야별 경찰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36번 보겠습니다. 테러 방지법인데요. 이 테러 방지법과 관련해서도 약간 이제 속어법 위주로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 외국인 테러 전투원 같은 경우에 정의가 맞고, 마지막에 보면 내외국인 다 포함되죠. 외국인 테러 전투원은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외국인이 이제 그죠? 예, 만약에 들어가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가 이 답을 좀 찾기 어려운 그런 경우거든요. 네. 그런데 외국인 테러 전투원은 마지막에 보면 항상 이제 내외국인 모두 포함입니다. 자, 그런 부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보면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는 거 이미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죠. 그죠? 자, 이런 이제 기출 지문이고요. 그리고 3번에 보면 대테러 활동과 관련해서 장단기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 작성 배포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 센터를 둔다고 해서 이 대테러 센터는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죠. 네, 그래서 민간위원은 들어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살짝 이제 끼워놓은 그런 문제입니다. 네, 다음에 우리가 볼 때 좀 조심해야 되고요. 4번에 보면 관계기관의 장은 국가 중요시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장비에 대한 테러 예방 대책, 테러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총기류, 화생방 물질, 국가 중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지문들도 있고요. 좀 생소한 지문도 있긴 한데 살짝 이제 그죠 끼워 넣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7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이 문제 자체도요. 우리가 보게 되면 크게 그죠? 네, 좀 완전히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다만 이제 속어법으로 좀 풀어야 되고 또 속어법으로 푼다 하더라도 어느 부분이 그죠 잘못된지를 찾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 음주운전 금지와 관련해서 모든 건설기가 다 포함되고요, 그죠? 자, 이 포인트고. 네, 그리고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에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서 호흡 조사 측정 가능하고. 그리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고요. 그죠? 네. 자, 이런 부분. 네, 그리고 3번 보면요.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 있죠. 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맞잖아요. 그죠? 네, 이게
법적인 이제 구성 요건을 이루고요. 네, 그리고 4번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승차 정원을 초과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되는데 이걸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행정안전부령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우리가 보면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 정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령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37번은 이제 4번인데, 이걸 또 역시 이제 소거법의 원리로 우리가 확실히 아니까, 그죠? 확실히 아니까, 이것도 많이 본 거잖아요. 사실 전체적으로는 다 그죠? 우리가 많이 본 지문인데, 이걸 찾는 문제죠, 그죠? 예, 살짝 이제 바꿔놓은 걸 찾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경찰학에서 그래도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이런 거 잘 바꿔내잖아요, 그죠? 네, 다만 이제 도로교통법에서 이렇게 잘 안 바꿔내는데, 이렇게 처음, 네,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입니다. 38번도 마찬가지죠. 나머지 쉽죠. 기업 같은 경우에 5개 집회는 천장이었거나 폐쇄되지,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천장. 그리고 요것도 쉽죠. 주체자, 그죠? 네,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 그래서 확률은 이제 50%죠. 여기 이제 경찰관서는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라고 해서, 이 정의 규정을 두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뭐 그동안, 기본 이론에서, 예, 그리고, 기본 이론서에 있는 내용이죠. 있는 내용을 이제 점검하는 건데, 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뭐 기출도 없었고, 그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이런 거 잘 안 내죠. 이 정의 규정을.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그냥 경찰관서, 그죠? 네, 경찰관서에 대한 설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기본 이론 할 때 이런 거 설명하죠. 왜냐면 국가경찰관서와 대비되는, 그죠? 자치경찰관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치경찰관서는 현재 우리 제주도에 있는, 그죠?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자치경찰단이다. 이런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그거는 이제 기본 이론에서, 네,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나와서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이게 경찰기관인가? 답이, 그죠? 경찰관서인가? 네,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부분은 정의 규정의 책에 있는데, 예, 경찰관서로, 네, 볼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다룹니다, 선생님이. 네, 그리고 39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경찰 역사 두 문제인데요. 자랑스러운 경찰 표상에 관하여 인물과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네,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죠. 다만 이제 김학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김학재라는 분의 최근, 그죠? 네, 최근의 그런 우리 표상, 경찰의 표상이 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경찰 영웅으로 선정되고, 네, 이런 점은 사실 좀 여러분들이 접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 1998년 강동안간 신고 출동 현장에서 피의자로부터 좌측 흉부를 칼로 피습당한, 네, 그런 상태에서도 격투를 벌여 범인 검거 후 이제 순직한, 네,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순직을 하게 됐는데 결국에 경찰 영웅으로 또, 네, 선정이 됐죠. 네, 뭐 얼마 안 됐죠, 그죠?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 점은 이제 이미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네,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둬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경찰에게 있어서 표상이 되는, 그죠? 자랑스러운 모습을, 네, 자, 보여준 우리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차이력 우리, 네, 한번 살펴봤죠, 그죠? 네, 그래서 문화경찰의 표상으로 살펴봤고, 네, 그리고 안종상, 네, 역시 보도연맹원 관련해서, 그죠? 네, 총살 명령에 대해서, 네, 거부를 했다. 네, 전원 방면했다. 뭐 여러 번 나왔죠. 네, 그리고 최중락 관련해서 여기 무장공비 침투 사건 1968년은 우리 최규식, 그죠? 네, 경무관, 뭐 정종수 경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X가 되죠. 예, 최중락 총경 같은 경우에는 수사경찰의 표상으로서, 그죠?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호국경찰의 표상인 최규식 경무관이나 정종수 경사가 들어와야 맞죠. 사실 이 문제 자체는 난이도로 따지면 하죠, 그죠? 이걸 확실히 여러분들이 틀린 걸 알기 때문에 난이도로 따지면 이제 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 하나 들어갔지만, 네, 보통 이제 문제 구성이 요즘 그렇죠. 경찰학이 전체적으로 다 아는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는 일부러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또는 아주 좀 익숙하지 않은, 네, 그런 지문들을 하나씩 끼워놨습니다. 네, 그래야 이제 체감상 난이도가 올라가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법제 또 연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자, 이것도 역시 많이 나왔죠. 우리 시험에 이제 많이 다뤘던 기출 지문인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경찰법은 1991년이고요. 내무부 치안 당시 이제 본부장을 경찰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이제 개편을
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직법이죠. 우리 경찰의 조직법으로서 경찰법이 제정이 됩니다.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나머지 이제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 2020년 이렇게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시행은 2021년에 되죠, 그죠?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이제 경찰공무원법의 내용입니다, 그죠? 자, 경찰공무원법과 관련해서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을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죠? 네. 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1969년에 제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초기 규정, 이것도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죠. 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국민에 대한 생명, 신체, 재산 보호가 여기에 바로 목적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제일 처음 제정될 때는. 네, 그래서 영미법계 경찰 개념에 영향을 받은 민주적 경찰 개념으로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점, 1953년에 제정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0번까지 좀 약간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이미 시험을 본 분들이 아니라, 그죠? 네, 한번 시험 삼아, 그죠? 모의고사를 본 분들이거나 아니면 시험은 안 보고 1차,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겠죠. 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론 있죠. 네, 이론들과 결부해서 네,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상당히 이제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프린트 한번 뽑아서요, 기본서랑 같이 좀 정리해 두는 것도 네,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25년 1차 시험은요, 전년도 1차 시험도 이랬거든요. 네, 전년도 24년 1차 시험도 이 정도 네, 선에서 우리 경찰학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2차입니다. 25년 2차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어렵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5년 2차를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는 전 부분 네, 고루 네, 준비해서 25년 2차에서 좋은 점수를 네, 받을 수 있어야겠죠. 자, 결국에는 기본서와 이제 기출 중심의 학습에 우리 경찰학은 개정법령을 추가하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 기본을 다져서 시험장에 가는 겁니다. 마지막 정리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 방법을 통해서 25년 2차에서 네, 우리가 좋은 점수를 네,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나머지 우리 기출은 또 선생님 뭐 기출 특강도 따로 있잖아요. 기출 특강에서 만나고, 혹시나 이제 기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네, 선생님 네, 기본 이론 있죠. 네, 기본 이론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수업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